지난번 시리즈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비전 2030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리즈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중심으로 훑어보시죠. 한반도 신경제는 남북 평화 공존과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은 비전 2030의 기본 틀을 이어받고 있죠. 남북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동북아 6개국을 통합하는 경제 허브가 되는 것이죠. 세부 정책은 크게 4가지죠.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통해 재생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으로 에너지 조달의 안정화,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과 시베리아 자원의 개발, 북극 항로를 개척하고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비전 2030의 목표를 정리하고 넘어가죠. 1인당 국민소득 49,000달러 달성, 삶의 질을 세계 10위까지 높이고 복지 재정 비중을 40% 수준으로 향상,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요. 육아 비용의 부모 부담을 37%로 낮추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노인 인구의 12.1%로 확대하며 통일 인프라 재원을 2030년 1.0%로 높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준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비전 2050이 필요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비전 2030은 최초의 장기 플랜이었죠. 이명박 정부는 녹색 성장을 주창했으나 대우나 건설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실제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란 모호하고 추상적인 정책을 제시했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창조경제센터를 설립한 것 말고는 뚜렷한 성과를 찾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공동체, 신북방, 신남방 정책을 추진했죠. 윤석열 정부는 취임 6개월이 지났지만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인수위원회가 대통령실 이전에만 매달린 나머지 취임 후 거시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탓입니다. 국가 비전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승 발전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남북 평화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죠. 남북 평화 공존 체계가 실현되지 못하면 대한민국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시점에서 보면 유엔의 대북 제재로 인해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 지도는 흔히 H벨트라 불립니다. 한서의 벨트는 재생에너지, 해양식품, 친환경 부품 소재 산업을 육성하고 북한 지역은 첨단 ICT 산업을 육성합니다. 중국과 협력하여 첨단 산업과 물류 시스템의 혁신을 추진하게 됩니다. 동해 벨트의 남쪽은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대북 사업으로 생태관광, 녹화사업, 남북 공공수자원 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접경지역 평화벨트는 DMZ를 한반도 평화공존의 상징으로 키워 국제적인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었죠. 또 두만강 삼각지는 북, 중, 러와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동북아시아 교통, 물류,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대해 항목별로 살펴보시죠. 첫째, 동북아시아 광역 전력망인 슈퍼그리드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동북아 6개국의 전력망을 초고압 직류송전망으로 연결합니다. 탄소 중립 2050을 위한 재생에너지를 권역 내 6개국이 협력하여 해결하자는 것이죠. 둘째, 한반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파이프라인은 선박 운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훨씬 안정적 운송이 가능합니다. 셋째,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남북철도를 연결하고 이를 계기로 시베리아와 극동의 부존자원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서울 베이징 간 고속철도 건설도 추진합니다. 넷째,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항공 및 물류허브로 육성합니다. 다섯째, 러시아와 함께 북극 항로를 개척합니다. 부산항은 동북아 거점 물류센터가 될 것입니다. 각 프로젝트는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거대 프로젝트죠. 대부분 1990년대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예비 타당성 검토까지 끝났습니다. 북방 외교 핵심은 한반도 파이프라인, 시베리아 철도 연결, 동북아 슈퍼그리드 건설이죠. 러시아와 MOU를 체결했고 국제 컨소시엄이 예비 타당성 검토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메가 프로젝트를 하나씩 볼까요? 첫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입니다. 대한민국은 천연가스 3대 수입국이죠.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미 건설된 상태이므로 북한 지역만 건설하면 됩니다. 천연가스를 액화시켜 배로 운송할 수도 있겠죠.
2015년부터 30년간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750만 톤의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통과하는 한반도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수 있을까요? 안전할까요? 중국은 오래전부터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사할린과 일본 간 파이프라인도 조만간 건설될 예정입니다. 총 7천억 엔이 투입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죠. 파이프라인은 90년대부터 에너지 수입 다변화의 일환으로 검토했었죠. 문 대통령은 취임 후 푸틴과 한러 경제협력을 논의했고 북한 김정은과 세부 계획을 협의했었죠. 2005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푸틴에게 파이프라인의 북한 통과를 동의했답니다. 그러나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스탑되었죠. 파이프라인 건설은 각 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이슈죠. 다음으로 슈퍼그리드를 볼까요? 슈퍼그리드는 초고압 직류송전 방식, 하이 볼티지 다이렉트 커런트입니다. 교류 송전 방식에 비해 전력 손실이 적어서 장거리 송전에 주로 사용합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왜 필요할까요? 2050 탄소 중립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권역 내 국가들이 협력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에 제약 요소가 많죠. 몽골 고비 사막의 풍력과 태양광 잠재 용량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총 전력 생산량보다 훨씬 크죠. 고비 사막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한국, 일본에 공급하면 좋죠.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이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면 실현 가능성을 믿으실까요? 슈퍼그리드 건설에 대한 한중 한일 간 논의가 활발하죠. 한국전력의 사업 계획은 그림을 참고하십시오. 이에 따르면 조만간 눈에 확 띄는 뉴스가 나와야 할 터인데 좀 지켜보죠. 워낙 쉬쉬하는 게 많으니. 러시아 전력망과의 연결은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세 번째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입니다. 철도가 이어지면 사람이 오가고 자원 개발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러시아가 프로젝트에 공을 들이는 이유죠. 대한민국의 경제권이 만주, 몽골, 내몽골에서 중앙아시아까지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시베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시베리아 철도를 일반 지도가 아닌 구글 어스로 보는 것도 새로운 느낌을 줍니다. 남북 철도망도 보수할 구간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북러 철도망을 연결하면 중국 내륙과 만주는 물론 몽골 철도망까지 연동됩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 개발 때문에 적극 나서고 있고 중국 역시 낙후된 만주 개발을 서둘러야 하며 몽골 역시 내륙 국가로서 경제 규모를 키우려면 한국과 적극적 협력이 절실하죠. 동북아 평화체제 정착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북극 항로입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많이 녹아내린 탓에 가능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북극 항로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남방 항로보다 거리는 32% 짧고 운항 시간을 41에서 30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의 해상 실크로드가 될 것입니다.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 허브로 키워야죠. 그 자체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엄청납니다. 중국, 대만, 일본 상품들을 부산항에 집적시킨 후 컨테이너에 싣고 북극항로로 운송하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북극항로의 문제는 겨울철 운송이죠. 쇠빙선이 필요합니다. 쇠빙선은 대한민국만 건조할 수 있고요.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은 이 때문이죠. 러시아가 북극항로에 목을 메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단순히 물류뿐 아니라 시베리아의 자원 개발과 운송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한반도는 남북 말고도 4대 강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치밀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죠. 최근 국제무대에서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무능력과 미국, 일본의 편향된 사대주의적 자세를 볼 때 암담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가 신냉전 형태로 전개되고 있네요.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군사적 맹방, 중국과 경제적 파트너십 관계를 견지했었죠. 친중 또는 빨갱이란 맹비난을 받으면서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 외교적 모호성을 지켜왔죠. 미국과 중국의 압박에 맞서기 위해 러시아 및 아세안 등과 다자간 협력 관계를 강화했었죠. 해양 세력인 자본주의 블록과 대륙 세력인 공산주의 블록으로 냉전체제가 심화되고 있네요. 최근 G20 정상회담과 아세안에서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함으로써 냉전체제의 전위대 역할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대륙 세력의 결집이 구체화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우리 민족의 꿈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입니다.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세계 인류 국가가 되어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남북 평화 체제가 실현되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얻게 됩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 한반도 파이프라인, 시베리아 횡단철도 프로젝트도 추진됩니다. 우리가 직면한 경제 성장률 저하, 성장 동력 상실, 협소한 내수시장 문제 등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탑5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경제 공동체가 구축됨으로써 인류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대륙으로 힘차게 뻗어나갈 때 고구려 전사가 말달리던 만주평야를 지나 몽골 사막, 멀리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해야 합니다. 저는 이를 몽골리안 경제공동체라 부릅니다. 우리는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한반도 경제권이 뒷받침되기 때문이죠. 7광구에서 확보된 석유와 천연가스, 북한과 시베리아의 지하자원이 우리의 무기죠. 세계 인류 국가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미-일 편중 정책에서 벗어나 다자 외교를 통해 우리의 입지를 넓히고 국익 중심의 외교를 추진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논리적 비약이 다소 심했던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비전을 오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다 보니 다소 무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대한민국 만세! 탄소 중립 앤 비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